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한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으로 한국 아이돌 세븐틴의 공연을 보고 있는 한 소녀. 식탁에 있는 할아버지는 밥상머리 앞에서 어디 한국 거를 보냐며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소녀는 놀랐지만 할아버지한테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모모입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도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저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 또래의 세대가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저희 한국 사랑은 뜬금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한류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를 보고 푹 빠져들게 되었죠. 저는 세븐틴의 음악을 듣고 잡지를 읽으며 친구에게 같이 사진을 봐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졸라 도쿄 코리아타운 시노쿠보에 방문해 한국식 디저트를 먹기도 했어요. 얼마 전엔 세븐틴 앨범 발매 기념 서울 콘서트에 당첨돼 뛸 듯이 기뻤는데 할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콘서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아이돌의 음악은 음악성도 없고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하시면서 그저 잘생긴 외모와 이부장한 외모로 포장한 반짝이라며 비난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성에 감탄해서 취해 있는데 그런 어른들의 비열한 말들은 그저 일본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감에 차 있는 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일본이 이러지 않고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몇십 년 전 향수에 빠져서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열광시켰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거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열광시켰을 리 없잖아요. 저의 이런 생각에 어머니는 할아버지께선 일본의 경제가 대단했고 미국과 대등한 경제 강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며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 엄마가 좋거든요. 제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음반이나 사진, 아이돌이 찍힌 물건을 사는 덕질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저희 덕질을 후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세븐틴의 콘서트에 못 간 날 저는 몸살이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죠.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면서 한국 음식까지 찾아서 먹게 되었는데 떡볶이나 김밥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삼계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다 먹고 나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최근 일본의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64%가 한국을 좋아하고 답했다는 뉴스였어요. 할아버지는 혀끝을 끌끌 차시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할아버지의 심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는 BTS 음악을 틀며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보고 실제 한국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인터뷰를 한 기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곧 이 말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2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5월 NHK 어학교재의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가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 말이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친구와 휴대폰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종종 한국어를 써요. 현재 MZ세대의 일본인들은 꿀잼 싱쿵 멘붕처럼 한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크나 흐처럼 웃음소리를 표현한 자음까지도 막 쓰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들은 할아버지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족이 다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얼른 집어 다시 텔레비전을 켜려고 했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며 지금은 좀 꺼두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왜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드디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딱 저희 학년부터 가능했어요. 학교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압도적인 숫자의 학교에서는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기쁜 소식을 울먹울먹하며 전했답니다. 엄마는 제보에 뽀뽀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모모가 드디어 소원을 풀겠구나 하시며 여행 준비를 잘해보자고 하셨어요. 수학여행은 2달 뒤인데 저는 그동안 한국말을 많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2달만 한국어 어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저희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할아버지에게 비밀이었어요. 한국이 아닌 오키나와로 간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에게 말하면 저는 여행을 못 가게 될 게 뻔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너 요즘 학교에서 늦게 오는구나. 무슨 일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할아버지 요즘 한국어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발음이 약간 어렵거든요. 학원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자습하고 온다고 더 늦어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셨고 할아버지는 수저를 놓으시고 고개를 숙인 채 구구름만 보셨죠. 말실수를 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수학여행은 꼭 가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그만 드시고 방으로 말없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계속 할아버지를 속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아시게 된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와의 불편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종종 드시는 대추차를 타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창 밖을 보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니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반응과 달랐어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언성으로 저보고 테이블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요즘 한국이 어떤지 많이 찾아보셨다고 해요. 당신이 젊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은 참 볼품없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발전을 거듭한 대신 일본은 멈춰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사이 한국은 문화까지 발전하는 게 보이셨대요. 특히 용사마라 불리는 한국 배우 배용준이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한계에 부딪혀 몇 년간 자가복제 시스템 속에서 발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이돌을 포함한 드라마까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몇 년 전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이유도 한류 덕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방송의 주된 분위기가 무기력함인데 반해 한국 방송은 매번 놀랍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단지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90년대 한국에 일을 하러 잠시 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이 너무 심해서 식당에 가도 일본 사람이라며 밥을 주지 않고 무시받은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 반일 감정 이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 혹시라도 수학여행을 가면 나쁜 일을 경험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수학여행 후 일본인을 나쁘게 대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앞으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줄이고 일본 문화를 지키는 데도 힘써 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염수 방출로 뭔가 예민해진 가운데 한국에서 또 일을 냈잖아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던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메달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일본 내에서도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래도 축구는 일본이 잘한다였는데 얼마 전 있던 일본과 한국의 결승전에서 2대1로 지고 말았거든요. 일본 내부에서도 점점 한국에 밀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진중한 약속을 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할까? 할아버지 말씀대로 한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일까?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은 방송에서 보던 대로 어마어마했어요. 팬데믹 이후 수학여행이라 공항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많이 왔었죠. 저와 반 친구들은 왠지 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곧 제가 다니는 학교와 자매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참관 수업을 받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진안 마산,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을 여행했어요. 여행 내내 제가 본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으로 인정해 주었죠. 친절한 배려도 많았어요. 호텔 조식에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른 어떤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때 한쪽 테이블에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일본어로 조용하게 메뉴 주문을 하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멈춰주기까지 했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라는 목적 때문에 비록 아이돌 스타를 만나진 못했지만 한국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넷플릭스에 보던 한국의 모습과 똑같았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인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시내를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역시 육지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고 와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어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위기를 느낀 일본 배우인 사토 타케로는 콘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이 왜 한국처럼 못 만드냐. 한국을 이젠 배워야 할 신세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반일 감정을 못 느끼고 왔다는 제 말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갈수록 한국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약간은 편해진 상태의 세대 갈등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 한 집의 한국에 대해
존경하는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일본 가정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좁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땐 세븐틴의 콘서트도 보고 종로의 유명한 삼계탕 집도 찾아가 볼 겁니다. 방송국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고 싶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과 한국의 분위기를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폄하한 일본에서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나 높은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한류가 더욱 급부상하여 전 세계를 아울러 큰 인기를 끌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기차역 강의를 의뢰받았던 교수님은 강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기차에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악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인 이사베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면 얼지 않는 항구와 다양한 천연자원으로 못 사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요. 정작 러시아에서 살았던 저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아버지에게 맡긴 채 떠나버렸고 아버지조차 저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공산주의 자원 강국이라고 해봤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었죠. 아버지는 차라리 신생아였던 제가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꾸역꾸역 살아남았고 조부모님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부모님도 저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얼른 성인이 되어 자신들을 떠나기만을 바라셨죠. 그래서였는지 저는 제 복지는 스스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복지가 왜 나오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 기반도 없는 제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기반이 다져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고픈 생각에 사회복지학과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조부모님의 곁을 떠났고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하면 좋은 일을 한다는 등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군요. 오히려 저처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저는 공부에 재미가 붙었고 결국 교수까지 되게 되었어요. 러시아에서 사회복지하면 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올라오니 자신감이 생기긴 하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군요. 복지체계가 생길 정도로 경제 수준이 한순간에 높아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서 저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런 나라에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선진국인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었죠. 저는 강의를 가게 된 김에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직접 가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 지표를 맹신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공항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이른 새벽에도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저 또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죠. 그들을 뒤로 하고 저는 바로 호텔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바깥으로 나왔는데 정말 바람이 차가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겨울도 굉장히 추운데 한국의 겨울도 만만치 않더군요. 저는 택시가 올 때까지 추위에 떨어야만 했어요. 겨우 택시를 잡고 호텔로 향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영어를 잘하시는 택시기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죠. 택시기사님은 웬만한 기사들은 다들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하셔서 한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다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아예 할 줄 몰라서 당황스러운 곳도 많거든요. 호텔에서도 저는 한국의 좋은 면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면 다들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별로인 곳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호텔은 생각했던 대로 널찍하고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군요. 가장 신기하면서 좋았던 것은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바닥에서 따스한 기운이 올라와서 방이 전혀 춥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침대가 더 추운 것 같아서 바닥에 앉아 있다가 잠을 자려고 했을 때만 침대에 누웠을 정도였어요. 저는 침대에 눕기는 했으나 다음날 있을 강의 때문에 긴장되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강의 장소로 안내해 주기로 했던 강의 관계자를 만나러 갔죠. 원래는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가보니 한 분밖에 안 계시더군요. 자신의 이름을 남인지라고 소개하신 관계자분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질문을 들으며 기차를 타러 가게 되었어요. 강의 장소가 서울에서 떨어진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특별한 기차 칸을 예약했다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기차에 딱히 특별할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 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이었죠.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는 지하철이나 기차역에 따스한 곳에 노숙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본 적이 없더군요. 그렇기에 노숙자들을 위한 장소가 있거나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차가 도착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쁜 기차였죠. 그녀는 그 기차를 서해금빛 열차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기차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그냥 똑같은 기차인데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녀를 따라갔을 때 저는 순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이 있는 곳 외에도 누워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몇몇 사람들이 누워있더군요. 저는 노숙자들을 위한 곳인가 싶었지만 사람들의 의상이 다들 깨끗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민지 씨는 저에게 하나의 방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가더니 거기가 특별한 좌석이라는 것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의문을 가지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는 한국 특유의 문양을 박은 문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기차에 침대를 설치한 나라는 보았지만 그냥 바닥을 설치한 것을 본 적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추운 날 바닥에 앉아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제대로 된 좌석은 없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민지 씨는 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제 옷이라도 깔고 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서는 호텔처럼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더군요. 민지 씨를 바라보자 그녀는 이 특별한 공간에는 온돌이 깔려 있어서 따뜻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온돌이 뭔지 모르는 저를 위해서 민지 씨는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더군요. 바닥 전체를 데워 공기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화에 깜짝 놀라며 바닥의 구석구석을 만져보았는데요. 정말 따스함이 전달되더군요. 제 남편이 건축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문화는 처음 접해서 놀랍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추위에 약한 편이라 항상 움츠리고 있었는데 바닥이 따스하니 몸이 데워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몸이 따스해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졸음이 밀려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분 앞에서 졸 수 없다고 정신을 다잡으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잠들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저를 기차의 어떤 칸으로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기대가 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3호차에 있는 조교 카페였어요. 기차에 조교하는 곳이 있다니 상상이나 해봤겠나요? 저는 민망함에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녀는 잠깐이면 된다고 하며 저를 앉혔습니다. 심지어 온천수를 쓴다고 하더군요. 막상 그렇게 조격을 하고 나니 긴장감은 사라지고 몸이 녹아난 것 같았습니다. 온돌 마루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민지 씨는 제가 피곤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바닥에 잠깐 누워보라고 하시더군요. 온돌의 진면목은 누워야 나타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정말 바닥에 따뜻함이 닿으니 잠이 더 들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군산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기차에 온돌이 깔린 석이 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곳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저에게도 놀랄 뿐이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잠이 들 것이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푹 자고 일어난 듯이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런 느낌은 오랜만에 받아서 심지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지개를 펴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푹 잔 것은 오랜만인 것 같다며 민망하게 웃었더니 민지 씨는 그 기운으로 좋은 강의 부탁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중들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면서 제 강의에 집중하시더군요. 다들 자신의 직업의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를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그날의 강의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저를 부르면서까지 한국의 복지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열정에 감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열정과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강의를 하러 가서 제가 배우고 오는 것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여러 곳에 접목시키는 모습, 자신의 일에 열정이 가득한 모습.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 강의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휴식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을 탄 기차도 아니었는데 한국 하면 그 열차부터 생각날 정도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안내까지 해주셨던 민지 씨에게도 감사할 따름이죠.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갈 일이 있다면 그 기차에 다시 탑승해서 한국 곳곳을 경험해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